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나물입니다. 꽃미남 프로레슬러.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요즘 그 특수한 지역에서 강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전방군부대, 그리고 교도소. 그렇게 약 3달간 그 특수 지역에서 강연을 하다가 오늘처럼 이 선남 선녀가 계신 곳에 와서 강연을 하니까 제 심장이 C코드 엇박자로 뛰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아름다운 미인들이 많이 와주실 줄 알았더라면 조금 더 제가 외모라도 좀 관리를 했을 텐데 좀 후회가 들고요. 좀 막 던지는 한번 개그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일단 그 프로레슬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레슬러. 아마 실제 프로레슬러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지금 지리산의 야생 반달곰의 숫자가 한 30마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현존 프로레슬러가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자면 여러분들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야생 반달곰으로부터 강연을 듣고 계신 거죠. 굉장히 진귀한 경험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아주 대단한 경험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가슴 떨리는 위에서 살아라는 뭐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특히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20대가 많이 계실 텐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꿈이 없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패기가 없냐 자신만만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선배들이.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할 때 정말 그 질문에 정말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의 선배들은 여러분들이 자신만만하고 또한 패기가 있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회생활에서 자신만만하고 패기 있고 이렇게 야심이 있는 친구들은 대개 화장실이나 건물 옥상으로 끌려 올라가죠. 거기서 선배들한테 혼나고 어떤 개성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그런 식의 어떤 취급을 당하는 게 바로 선후배 사회의 논리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좀 비겁하죠. 실제로 원하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에게 20대들에게 꿈을 가져라. 왜 패기가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정말로 20대가 꿈이 없고 패기가 없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 시스템의 이 상황을 만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선배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어느 정도 충족시킬 뿐인 거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만 보더라도 환경에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환경에 민감하게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20대가 패기가 없고 꿈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의 20대가 가장 살아남을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본다면은 여러분의 윗세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거꾸로 얼차례를 받아야지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20대들에게 야 너는 왜 이렇게 꿈이 없고 힘이 없고 야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두서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20대의 어떤 삶의 모습이 가장 최적의 모습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죠?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은 인간의 최종 진화형은 결국 어떻게 되냐 바로 배터리입니다. 아키텍처라는 컴퓨터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인간의 생체 에너지를 결국 전기로 공급하는 인간 배터리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인류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펙을 추정하면서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또한 지금의 어떤 삶에 그대로 안온하게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은 결국 기득권이라든가 어떤 거대한 자본을 위한 하나의 그 잉여 이익을 생산하기 위한 도구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바로 인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재료로 취급하는 거죠. 잉여 이익을 만들기 위한 인재로밖에 사용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배터리는 좀 피하자. 인간 배터리 말고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어쨌든 뭔가 좀 각자의 삶을 살자라는 취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가슴 떨리는 삶을 살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슴이 떨린 적은 별로 없는데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여성분들이 저를 보면은 가슴이 많이 떨리시는 것 같아요. 가끔은 남자분들도 두근두근 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코 범죄라든가 여러분들 해야 할 의도는 없습니다. 졸지만 않으시면 돼요. 먼저 이제 스펙이라는 단어 요즘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죠. 이 스펙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은 설명서, 사양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단어는 원래 영미권에서는 기계한테 쓰는 말입니다. 기계한테 쓰는 말인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사람한테 쓰게 됐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기계한테 쓰는 말을 우리가 서슴없이 사람한테 쓰게 됐을까? 그것은 말 그대로 이 단어를 가장 애용하는 측이 바로 기득권이나 아니면 거대 자본, 회사 이런 데서 자기의 편의에 맞춰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대의 이윤을 만들어낼 사람을 가장 좋은 인재라고 생각하죠. 그런 차원에서 이 스펙이라는 것을 강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느샌가부터 거기에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이제 김남훈의 스펙 어떨까요? 뭐 일단은 현대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은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원시 농경 사회였더라면 저는 그야말로 왕이었습니다. 네, 집안에서 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수컷이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런 세대에 저는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쉽게도. 네. 그래서 지금처럼 고도로 분업화된 사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스펙을 갖고 있는데요. 또 하나 비교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외모적인 스펙인데요. 자, 자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뭐랄까 자충수라고 하죠. 네, 이 송중기 씨와 저랑 비교를 해봤는데 똑같이 둘 다 인간형 생명체입니다. 두 발로 걷고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눈동자는 왜 다 이쪽으로 흘러갈까요? 네, 사실 이제 외모적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잠깐 저는 그나마 지금 나아진 겁니다. 이게 바로 10대 때의 저입니다. 고등학교 때의 저고 30대의 저인데 웃음을 너무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등학교 때 이 정도 스펙이면 동네 최강입니다. 여러분들 그 학교 생활 하다 보면은 골목에서 담배 피고 막 이렇게 폼 잡는 무서운 형들 있잖아요. 많이 보셨죠? 제가 그 형들 많이 때리고 다녔어요. 이 정도의 고등학교 때 스펙이었으니까. 그래서 왜 스펙을 말씀드리냐면은 스펙이라는 것은 대중과 나를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기계가 아닌 사람한테 쓰여지기 있고 또 그 스펙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데 그 큰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이 땅에서 최강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은요, 한문학 같은 전통 문학은 물론이고 인문, 수리, 서양 문학에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조선반도 주변의 모든 외국에 통달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나 천재였고 최강 스펙이었기 때문에 고종 황제가 직접 이 사람을 걷어들이면서 나라를 이끌어낼 인재로 키웠던 사람이 있었죠. 최강의 스펙.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완용입니다. 당대 최강의 스펙이었는데 그 최강의 스펙을 쌓아 올리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그런 어떤 능력을 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최강의 스펙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을 했죠. 이런 것처럼 스펙이라는 것은 스펙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드라마나 영화나 만화책의 악당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결국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펙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원래 그 프로레슬링 그리고 격투기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시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스펙이 뭘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체중? 체중은 기본적으로 맞추니까 체중 이외의 스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스펙은 바로 팔 길이입니다. 팔 길이. 잠깐 한번 나와보시죠. 네, 나와보시죠. 나와보세요. 한번 안 때려요. 걱정하지 마시죠. 네. 자, 괜찮아요. 자, 저를 보신 상태에서 한번 주먹을 한번 뻗어보세요. 네. 이게 팔 길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약간의 한 뼘 정도의 그 팔 길이 리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저는 지금 이 나오신 분의 얼굴을 안전거리 상태에서 얼굴을 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는데 안 때려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제 얼굴을 때리기 위해서는 이 한 뼘의 안전거리, 이 한 뼘의 스펙 차이 때문에 안전거리 없이 위험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들어오다가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맞고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스펙이라는 게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불합리하고 정말 아니 나는 그 스펙을 만든 적이 없는데 기준을 만든 적이 없는데 왜 나를 거기에 적용시켜라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 해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어 점수가 좋다, 일본어 자격증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은 어쨌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력의 산물이잖아요. 그것이 과잉되는 게 무서운 것이지 일정 부분 스펙이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따가 가시는 길에 상품은 안 드리고요. 예. 뽀뽀라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런 용기 있는 분이 이제 세상을 구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펙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슴 떨림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정말 좋아하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의 교육에서는 좋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그 어떤 스펙을 갖추기 위한 교육만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를 가기 위한,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를 가기 위한 공부를 시키죠. 여러분들 작년에 그 남자의 자격 합창단편 보셨죠? 그때 박할린 선생님과 그 주변의 제자분들이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왜 박수를 치고 우리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건 왜냐면은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엄격하지만 자애로운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남모르는 친구들과 한편이 돼서 공통의 과제, 미션을 통해서 간다는 그 어떤 감동 어린 과정, 그것을 우리는 못 느껴봤죠. 원래는 그것은 공교육, 학교 안에서 그런 것을 가르쳤어야 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개개인을 모두 다 경쟁 상대로 보고 위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줄서기 교육만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떻게 본다면은 진짜 좋아하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인지, 그게 바로 교양이거든요. 그 교양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교육의 근본적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외를 받았죠.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27살 넘으신 분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노화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인간의 신체는 27세 이후부터 근선유가 퇴화되고 순발력이 떨어지고 뇌세포가 사멸하면서 노화를 시작합니다. 늙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PD님 얼굴이 붉게 타오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도 멈추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골반뼈입니다. 여러분들의 골반뼈는 나이 75세까지 계속 성장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중년 여성분들이, 장년 여성들이 옆으로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게 건강관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골반은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처럼 인간의 몸에서 골반은 계속 늘어나지만은 신체는 노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바로 키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성취감의 탱크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취감의 탱크는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함으로써 그 탱크의 용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5리터, 10리터, 15리터, 20리터 계속 키울 수가 있고, 이것은 신체 노화와는 관계없이 계속 키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스몰 빅토리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은 자그마한 승리부터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어 선생님도 예전에 잠깐 했었고요. 그다음에 UFC 격투기 해설자로도 활동을 했었는데, UFC 격투기 해설자가 되기 위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국의 격투기 프로그램 해설자 응모에 서류를 다 냈습니다. 하지만 4년간 한 번도 오디션도 못 봤어요. 서류 통과도 못했죠. 내가 정말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인데 4년 동안 단 한 번도 기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차근차근 나 자신을 알리자라고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제 블로그에 컬럼을 썼고, 그 컬럼을 바탕으로 해서 잡지사라든가 포털 사이트에 연락을 해서 제 격투기에 대한 지식을 알리는 컬럼을 썼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는 UCC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배포를 했죠. 여러 가지 격투 기술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배포를 하면서 제 자신을 알리기 시작했고, 특히나 로우킥의 비밀 같은 동영상은 조회수가 거의 100만 가까이 나오면서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 UCC에 선정되는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그건 원치 않았어요. 근데 그런 활동을 한 끝에 방송국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요. 오디션을 보라고. 어느 일요일날 아침에 6명의 후보와 함께 오디션을 보고 저는 격투기 해설자가 됐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죠. 잠깐 자랑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4년 동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럼 난 안 될 거야, 난 스펙에서 안 되니까 난 그만둬야 겠어라 생각을 했더라면은 그런 결과가 없었겠죠. 하지만 컬럼을 쓰고 동영상 UCC를 만들어서 뿌리고 이런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기회가 왔던 겁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일본어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오토바이를 좋아해서였습니다.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오토바이, 프로레슬링, 격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사회 악이었죠. 여러분들 앞에 있을 수가 없었고 지금쯤 어느 경찰서, 구치소에서 앉아 있어야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 일본 오토바이 잡지를 읽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일본 오토바이 잡지를 사서 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지를 읽기 위해서 히라가나, 가다카나를 공부를 하고 문법을 공부하고 회화를 공부하고 한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2개월 정도 되니까 일본어 정도 조금씩 읽게 되고, 4개월 되니까 쓰게 되고, 6개월 되니까 말하게 되고, 8개월, 10개월 되니까 어느 날 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어제 술 먹고 일본어로 주정하더라. 그래서 그때 하산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하는 즐거움을 나이 25살에 느꼈던 것이죠. 원래는 10대 때 아니면은 더 어린 시절에 느꼈어야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스몰 빅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스몰 빅토리에서 가장 정점은 바로 이겁니다. 저는 2004년에 프로레슬링에서 경기를 하다가 링에서 거꾸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목 뒤에 연수신경에 큰 데미지를 받아서 반년간 하반신 마비가 된 적이 있었어요. 하반신 마비라는 상황은 허리 이하를 이렇게 손으로 눌러봤을 때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황입니다. 화장실에서도 내가 소변, 대변을 넣어도 느낌이 없고요. 걸을 수도 없고 기어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년간 완전 절망에 빠진 상황이었었죠. 정말 끔찍했고 전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체중도 지금보다 더 불어서 140kg이 됐고요. 아주 건강이 안 좋은 상태가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버님이 올라오셨는데 저랑 같은 방에서 잠을 주무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제 손을 꼭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 손의 그 감촉, 내 손 안의 감촉이 너무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아버지랑 손잡고 잔 적 없으시죠? 최근에? 저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오랜만에 아버님 손을 잡아보니까 제 손이 훨씬 더 커졌더라고요. 아버지 손은 작아져 있고. 그래서 내가 누워서 아버지 손을 붙잡는 거 좋지만은 다시 일어서서 안아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게 먹고 싶었어요. 햄버거요. 누가 사다 주는 햄버거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내 두 발로 직접 들어가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와 아버지의 손을 위해서 다시 걷는 연습을 했죠. 근데 이때도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스몰 빅토리였습니다. 한 번에 일어설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화장실까지 기어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어가는 연습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문 앞까지 기어가는 연습을 했어요. 문 앞까지 기어가게 되자 그 다음부터는 일어서서 이제 벽에 손을 짚고 이제 서서 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느렸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요 정도 수준은 걷게 됐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먹으러 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표는 강남역 7군 7구에 있는 그 햄버거 가게. 그게 바로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첫 차를 타고 지하철 타고 거기로 갔죠. 왜 첫 차를 타야 했냐면은 제 몸의 신경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고 몸에 근력이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툭 쳐도 쓰러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첫 차를 타고 이제 강남역으로 나갔습니다. 7번 출구로 딱 나가서 햄버거 가게 앞에 갔죠. 당연히 문을 안 열었어요. 그래서 문 앞에서 이로써 2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지나고 문이 열리자 들어갔죠. 그러니까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크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 밖에서 이러고 2시간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에게 햄버거 세트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콜라는 다이어트로 했죠. 그래서 쟁반을 딱 받았는데 제가 반년 넘게 누워있다 보니까 몸의 근력도 상하고 신경도 많이 약화된 상태여서 제가 이 쟁반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몸이 너무 허약해서 그런데 쟁반 좀 들어주시겠어요? 얘기하니까 또 눈이 커지죠. 얘 정말 미친놈 맞구나. 근데 그분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더니만 정말 좀 몸이 좀 아프신가 보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여기가 아프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햄버거를 쟁반을 들어다 줬어요. 들어다 주시고 햄버거를 드디어 탁 물었는데 햄버거 빵과 양상추와 패티가 아삭아삭 씹혀서 식도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다가 이렇게 띡 보니까 그 아르바이트생은 공포에 젖어 있는 거야. 생각해봐. 2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려 들어오다가 햄버거 접시를 들어달라더니만 이제는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이만한 덩치가 140kg예요. 곰 한 마리죠. 햄버거를 먹으면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할까. 근데 저는 어쨌거나 그날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성통곡을 했고 그날부로 고속버스에서 차를 타고 집으로 내려가서 아버지를 안아드렸고 그리고 다시 링에서 이렇게 뛰어다니게 됐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 작은 것부터 너무 큰 걸 바라지 말고 나가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꿈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 소설가 이은기 선생님이신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이분이 생전에 하셨던 말 중에 가장 가슴 강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뛰어내리는 게 내 삶의 가장 훌륭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제 그 선생님의 말씀에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이 컨베이어 벨트는 자동 생산, 대량화 공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원광석이 채취가 돼서 쭉 타고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똑같은 공산품, 아주 똑같은 제품으로 나오게 되죠.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그 똑같은 공정의 삶에 거부를 하고 자신만의 삶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에 감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벨트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떨어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벨트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한 목표, 용기, 결단력을 가진 상태에서 뛰어내리는 거고요. 떨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을 열정적으로 낭비하는 거죠. 흔히들 인생을 열정적으로 낭비하는 것과 내 꿈을 쫓아가는 것과 흔히들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께 처절하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뛰어내린 것인가 떨어진 것인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가.
그래서 정말 꿈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험한 바다와 같습니다. 이 육지라는 것은 선생님이라든가 선배라든가 부모님이 만들어진 루트, 내비게이션을 쫓아서 가는 게 바로 이 기존의 삶이고요. 여러분들이 진정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꿈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은 이 불확실성의 바다에 몸을 던진다는 겁니다. 이 바다에 몸을 던져서 목적지에 5년 만에 다다를 수도 있고 10년, 20년 지났어도 안 다다를 수도 있고 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바다에 몸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서는 결코 진정한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홍대에 있는 두리반 그리고 도가니 두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이 사건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같이 싸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 없이 그냥 자기 삶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분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이분은 당대 최고의 스펙을 쌓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결국은 아주 최악의 선택을 하고 역사의 이름을 남겼죠. 이제 끝으로 마지막인데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셔서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눈이 부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